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율촌의 명예대표 변호사로 있는 윤세리입니다. 한국고등교육재단 해외 유학 장학생 4기로 선발되어서 1982년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석사를 받고 그 뒤에 캘리포니아 대학교 헤이스팅스 로스쿨에서 JD 박사를 받았습니다. 1972년에 그 서울법대에 들어갔는데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대체로 법대로 많이 진학하는 분위기였고, 특별히 제가 졸업했던 그 학교에 친구들이 뭐 거의 다 이제 법대로 가서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이 부친께서 그 고시 준비를 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고, 또 법대 진학을 권고하셔서 자연스럽게 법대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예, 뭐 지금은 이 법대생들이 이 해외 유학도 많이 가지만, 그리고 미국에도 많이 가지만, 그 당시에는 유학을 떠나는 분들은 뭐 10%도 되지 않았고, 대부분 국내에서 법조계로 진출하거나 국내에 있었습니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의 해외 유학생 중에서도 법대생은 뭐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결심하게 된 거는 저희 부친께서 70년대 초와 그리고 또 1950년대에도 한번 미국을 다녀오신 일이 있는데, 그런 인연으로 제게도 유학을 권하셨고, 그러나 미국은 뭐 학비나 생활비가 워낙 비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 자비로 미국 유학 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하지만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정 환경이 좋다는 것이 뭔지에 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요. 대체로 뭐 부유한 그런 환경이 좋은 환경이라고 말하지만, 성취 동기를 오히려 약화시킨다는 의미에서는 좋지 않은 환경이고, 또 가정 환경이 조금 어렵거나 가난하다는 것이 성취 동기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게는 그 당시 우리 사회나 또는 저희 집안의 좀 열악한 그 환경이 오히려 성취 동기를 높이는 다는 측면에서 좋은 환경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한편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매우 활기찬 그런 시대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해보겠다, 이루겠다는 그런 개척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 정신과 저희 개인적인 어떤 환경 내지는 성취 동기가 맞물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뻤죠. 왜냐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뭐 사법 시험에 2번이나 떨어지고 이제 또 군대도 가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좀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합격을 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어떤 출구가 있다는 것이 뭐 저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도 되고 또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가려면 뭐 자비로는 불가능한 그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학금이 필요했는데, 그 당시에 유학 장학금은 대체로 이공계 위주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학이나 인문사회과학 전공자들은 뭐 유학 가기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는 사회과학에 우선적으로 해외 유학 장학금을 줬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이거 중앙정보부에서 주는 장학금이 아니냐, 그런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저는 뭐 그때까지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81년 7월 하순에 이제 유학기를 떠났는데, 그 전에 한 몇 주간 정도는 밤에 잘 때 꿈에 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이제 꿈 같은 일이었고, 매우 흥분되고 긴장되는 그런 일이었죠. 학비 전체를 지원받았고, 그리고 그 외 학비 플러스로 생활비도 적지 않은 돈이었죠. 그 당시 학비 자체가 뭐 5,000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단에서는 유학을 떠나기 전부터 매달 일정한 금액의 뭐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뭐 그게 한 하숙비 정도는 충분히 되었던 것 같은데요. 장학금만 준 게 아니고 유학 준비 내지는 뭐
그 사회과학의 소양을 함양한다는 측면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재단 사무실에 나가서 전원이 이 그 강의를 들었어요. 영어 강의, 그 다음에 통계학, 한문, 이 세 가지 강의를 들었고, 한 학기가 끝난 다음에 그 세 과목에 대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의 성적이 일정한 이 패스 그레이드를 통과해야지 이 선발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최 회장님께서 뭐 이제 사업 관계로 미국에 이제 출장 오실 기회들이 가끔 있으셨을 텐데, 출장 오시면은 뭐 학교에 방문을 해주시든가, 일정상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뭐 뉴욕이라든지 이런 데 근처에서 유학생들을 그 불러서 저녁도 사주시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격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유학하기 전에도 가끔씩 이 그 이천 농장이라든지 이런 데 불러서 같이 그 뭐 운동회도 하고 또 식사도 같이 했는데, 워낙 격이 없이 편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그 가끔은 젊은 혈기에 그 좀 무례한 그런 언행을 한 일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그 재단에서는 자연과학 이공계 분야를 지원하든가 뭐 그렇게 하면서도 나중에 자기 기업을 위해서 뭐 일정한 이 근무 연한이라 같은 그런 조건을 붙이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고 또 다른 데서는 지원하지도 아니하는 그 사회과학 쪽을 지원하는 게 굉장히 그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회장님 왜 다른 데서는 하지 않는 사회과학을 이렇게 지원해 주십니까? 라고 했더니, 지금 당장 보면은 자연과학이나 공학 같은 분야가 당장 써먹을 수가 있고 필요한 것으로 중요해 보이지만, 그런 것은 사회가 잘 돌아가고 경제가 발달하면 저절로 따라서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그 사회를 움직이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중요한데, 사회과학에서 그 기초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이 사회를 움직이는 가버넌스, 뭐 일종의 이 지배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가버넌스를 잘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다른 것 분야보다 먼저 사회과학 분야를 지원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도 그 마음에 새기고 또 살아볼수록 그 말씀이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학 생활을 마칠 때까지 다 지원을 받은 건 아니고, 하버드에서 석사할 때 1년만 이제 지원을 받았는데, 그 뒤에는 뭐 당연히 이제 자비로 유학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비교가 됐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했을 때와 그게 없이 자비로 공부했을 때의 어떤 차이, 어려움, 이런 것을 비교해 보니까 정말 감사하다 하는 거를 다른 분보다가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다고 할까요? 제가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았던 경험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어느 정도 사회적 기반을 잡고 나서는, 나도 재단과 같이 그런 사회 공헌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변호사로서는 어떤 공익법 활동 내지는 공익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뭐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로 내가 받은 혜택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저희 사회적 도덕적인 책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예,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제게 이 세계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준 브릿지 내지는 다리와 같은 그런 기관이었고, 한국고등교육재단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좀 더 넓은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뭐 게이트웨이 같은 거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얼람나이 특강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뭐 법학자는 아니고 법학 또는 법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실무가의 입장인데 그런 실무가의 입장에서 평소에 느끼던 법학 내지는 법률의 흠결 또는 문제점을 한번 정리해보고 연구 과제 내지는 개선의 과제로 제시해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시간과 법이라는 걸로 선정해봤습니다. 부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법에서 시간은 누구를 위하여 흐르는가?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급변하는 21세기에서 법이 사회나 시장, 기술과 문화와 같은 적용 대상의 변화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 법 규범의 공백이 생기고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나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혼란과 불공정이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시간에 대한 법의 기본적인 태도는 질서와 안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권력자와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작용이 되겠죠.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또한 기득권자에게 시간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남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 자체의 인식이나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법학이나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평소에 법률 문제를 다루면서 느껴봤습니다. 법학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가, 시간에 대한 법의 접근 방식에 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간과 대비되는 개념이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때로부터 공간은 법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사적 거래에서 사법의 영역에서 또 공법의 영역에서 본다면 영토라든지 영해라든지 요즘은 영공의 문제까지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체로는 이제 부동산 외에는 동산인데 동산도 항상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게 되죠. 이러한 공간은 옛날부터 그 법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었고 여기에 관한 규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면에 시간은 공간만큼 그렇게 큰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은 질서와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시간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득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되고 법이 시간을 규제하는 경우를 찾아봐도 주로 현상 유지와 법 집행권자한테 유리하게 편향이 되어 있습니다. 변화를 주장하는 측에 저 변화를 원하는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셈이죠. 왜 변화를 해야 되는지, 왜 바꿔야 되는지 당신이 한번 입증해보라 또는 당신의 힘으로 한번 이루어보라 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그러면 법이 시간에 관해서는 어떻게 규율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요.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가 있죠. 소멸시효라든지 제척기간이라든지 또는 형성된 현실을 정당화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취득시효. 올해 그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소유자인 걸로 인정해주는 것이 취득시효 제도 아닙니까? 또는 신료의 원칙이라든지 금반원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권력자가 권한을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될 의무를 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률을 어떤 기간 내에 제정을 해야 된다든가 행정처분이나 판결을 일정 기간 내에 하도록 규정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런 거는 대체로 훈시 규정으로 해석해서 사실상 법적인 의무가 아니고 도덕적 의무 정도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훈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권력 편의적인 해석과 적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서 이 위헌 결정된 법률은 언제부터는 적용할 수 없고 무효가 되고 따라서 이 법률을 대체할 수 있는 또는 보완할 수 있는 법률을 언제까지 개정을 해라 라는 그런 결정이 나오는데 각종 행정처분을 언제까지는 내려라든지 또 판결의 경우에도 1심 판결은 6개월 이내에 하라든지 이런 이제 그 선고 기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훈시 규정으로 해석해서 그 기간 내에 권력자가 권한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제재나 처벌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 기득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거죠.
이제 법이 직접 규제하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수사를 하든지 뭐 재판을 하든지 행정기관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든지 간에 권력자가 시간을 정하는 거죠. 내가 이 판결을 언제 해줄지, 또는 이 처분을 언제 내려줄지, 또는 뭐 이 사건에 대한 기소를 언제 할지, 압수수색을 언제 할지, 이런 거는 권한을 가진 그 당국자 내지는 권력자가 재량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재량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인 통제가 전혀 없죠. 그래서 시간은 언제나 강자의 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자는 시간이 진행되는 동안에 중도 포기하거나 아니면 뭐 시장이나 거래에서 도태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른 측면에서 좀 철학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법은 대상을 주로 한 특정 시점에서의 정적인 현상으로만 파악하고 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점을 딱 잡아서 그 시점에서 결정을 해주는 거죠. 판결을 할 수도 있고 수사를 시작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거의 언제나 특정 시점에서의 권리 의무 관계나 현상을 규제하기 때문에 계속 변화하는 동적 현상에 대해서는 동시적으로 계속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법 제도가 별로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법과 현실의 시간적 괴리를 자아내겠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또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거냐 하면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권리나 이익의 가치는 이를 누릴 수 있는 시간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는 적기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뭐 예를 하나 든다면 부정선거로 당선된 공직자가 자기 임기를 거의 다 채우고 당선 무효 판결이 나온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정선거에 관한 그 선거 소송을 언제 판결을 내어줄 것인지 하는 것은 법원에서 정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규제도 사실상 없거든요. 또 예를 들면 소송을 하는데 피해자가 기다리다 사망한 다음에 승소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피해자 개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겠죠. 특히 이제 최근의 그 과학기술과 사회의 변화 속도의 증가에 따라서 법의 대응력이 부진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법의 시간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과 같이 그 과학기술이나 사회의 변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더 증폭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과 현실의 이 시간적 거리가 점점 멀어져서 심각한 사회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의 효용성과 권위를 약화시키는 거겠죠. 법이 이 사회나 그 피해자들, 약자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줄이는 겁니다. 가상화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가상화폐가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거래가 되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는 많이 생겼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공백 상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혼란과 사회적 손실이 생기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큰 손해를 받지만 공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인 컨텐츠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요즘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기술도 발전이 되고 있는데 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실에서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한가? 라고 하면은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 실제 그 기술을 실현할 수가 없다. 내지는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교통규칙이나 어떤 경우에 누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누가 형사 책임을 질 것인지 그리고 보험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데 대한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지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기술은 있어도 그 기술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의 변화 적응성이 낮은 데 있습니다. 현대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사회와 시장의 변화에 대한 법의 대응은 주로 실제적인 측면에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새로운 어떤 법의 분야가 발생하면은 거기에 대한 새로운 법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20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산업이나 시장 현상에 대해서 거기에 대응한 공정거래법이나 자본시장법이나 지적재산권법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새로운 법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러한 법들은 우리가 법학에서 말하는 이제 실체법입니다. 실체법에 대응되는 개념을 뭐가 있느냐면은 절차법이 있어요. 절차법, 소송법. 적용 대상 그 자체가 아니고 그걸 적용하는 데 생기는 절차에 관한 것을 다루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절차법의 실체법에 대응해서 발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법 현실에서의 시간의 의미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분야에서의 법적인 문제점이나 분쟁이 그 분야에서의 변화의 속도에 대응해서 신속하게 해결이 안 되면 아예 그 분쟁의 기초 상황이 먼저 끝나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이 끝난 뒤에 법적인 대응을 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결과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든다면 1990년대 후반에 있었던 인터넷 브라우저 전쟁인데 넷스케이프와 마이크로소프트 간에 큰 그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넷스케이프가 미국 독점 소송 사건에서 사실상 승소를 했지만 2001년 사건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미국 법무부의 소송상 화해로 끝났을 때는 넷스케이프는 이미 AOL에 인수되었고 브라우저 사업은 쇠락을 맞아서 사실상 소송에서는 승리했지만 넷스케이프는 사업에서는 실패해서 지금 넷스케이프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죠. 비슷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마이크로소프트 간에 메신저에 관한 공정거래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승소를 했지만 지금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메신저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렇게 그 법과 현실의 괴리가 점점 심해지는 원인은 법 적용 대상의 변화 속도에 대응해서 적시에 해결책을 제공하는 현대적인 절차법의 부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을 현실에 적용을 하려고 하면 실체법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법을 적용하는 절차에 관한 절차법이 필요한데 사회의 발전에 맞추어서 실체법은 어느 정도 발전해 왔지만 소송법과 같은 이 절차법은 지난 한 100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법과 현실의 시간적인 괴리의 큰 원인이다. 다시 말하면 절차법의 발전이 없다는 것이 법과 현실의 시간적 괴리의 큰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뭐가 되겠습니까? 대안은 절차법을 시간의 변화에 맞추어서 만들어 주는 것이겠죠. 다시 말하면 그 동적인 절차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그 법적인 조치나 판결의 당사자 및 사회에 대한 적절성이나 효용성은 실체법적인 그런 그 대응 외에도 그 조치나 판결의 적시성에 달려 있다. 판결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타임이 지나가 버리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 타당성 실현을 위해서는 적시성을 공정성의 중요 요소로 고려하여서 내용의 적절성 및 법적 안정성과의 조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영미법상의 형평법, 에쿼티라고 하는데요. 형평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제도 중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하는 방식이 전혀 없느냐 하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집행정지 절차 같은 게 있는데요. 이런 거는 본안 소송을 하는 중에 이 소송이 끝나고 나서 판결을 집행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미리 이 재산을 확보해 놓거나 또는 가처분을 해가지고 현상을 확보를 해 놓거나 유지를 하거나 또는 뭐 집행정지를 해서 어떤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이 집행이 되지 않도록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적시성을 추구하는 절차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미국 세법 같은 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temporary regulation이나 tentative regulation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떤 그 새로운 그 세법 규정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한번 제한된 범위 내에서 또는 제한된 시간 내에만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고 그것이 효과가 있거나 부작용이 있거나 하면 그걸 반영을 해서 이제 파이널 레귤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거죠. 또는 뭐 이제 그 물가 지수 변동에 따른 뭐 소득세 구간을 조정한다든지 또는 가격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 계약이라든지 세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뭐 소득세 구간을 조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슬라이딩 스케일 같은 것도 그런 제도 중에 하나이죠. 규제 샌드박스도 뭐 템퍼러리 레귤레이션이나 텐터티브 레귤레이션하고 비슷하게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 좁은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제한된 시간 내에서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뭐 이런 것도 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뭐 공정거래법상의 동의 의결, 그 사건의 당사자와 합의를 통해서 하는 거, 그러면 훨씬 더 유연한 그런 그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는 뭐 국제세법상의 그 사전 가격 합의 절차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국세청하고 외국 그 사업자 간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가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 미리 그 합의를 해서 가격을 또 계속 이렇게 바꿔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도 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하는 법적인 절차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 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하는 동적인 절차법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정 시점에서 내린 결정을 지금과 같이 계속 한번 결정이 내렸으면 계속 유지하는 방식이 아니고 시점에 따라서 계속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결정을 조정해 나가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제안해보고 싶은 것은 모든 법적인 절차에서 법적 조치와 판결의 그 적시성을 필요적 고려 요소로 도입해서 결정이나 판결의 절차, 과정과 또 결론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처분 절차와 같이 특수 사건에서만 최종 판결이나 결정 전에 임시처분을 할 게 아니라 모든 사건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사안의 성격상 당사자 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건 초기에 최종 판결 결정 전에 어떠한 임시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할지를 검토해서 널리 임시처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양육비 그 청구 같은 걸 하는 것이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그 양육비 청구를 해서 그 판결이 나오려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한 6개월 이상은 반드시 걸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양육비는 지금 당장 필요한데 그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그럼 뭘 먹고 살 것이냐. 이 사건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만큼은 미리 주고 최소한도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그 지급 의무가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결정하자. 다툼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가지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심리를 하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식을 모든 사건에 적용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국제세법 같은 데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가격합의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은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발전을 해왔는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임시처분을 하는 방법과 절차도 점진적으로 개발해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또 한 가지는 국가나 공공기관의 시간에 관한 재량권 남용을 통제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건에 대한 이제 수사를 할 때 뭐 압수수색을 언제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통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나가는 것이 가장 적절할 텐데 안 나가고 1년을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 달을 기다릴 수도 있고 기사나 신문이 이렇게 나와서 피의자나 혐의자가 그걸 인식한 이후에 될 수도 있고 또 판결을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뭐 대법원에 올라가면은 어떤 사건은 뭐 5년도 있고 뭐 8년도 있고 뭐 10년이 걸린 사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재량권에 대한 그 남용 여부나 이걸 통제하는 방안은 전혀 없다는 거죠. 제 제안은 사건 처리 기간에 관한 기준을 도입하자. 처리 기간 기준을 경고하면 그리고 어떻게 이제 규제 내지는 제재를 할 것이냐 하는 건데 그 이유를 공개하게 해서 투명성과 공적 비판을 받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법원 판결인데 뭐 한 3년을 우리가 만약에 기준으로 한다면 3년이 지났는데도 판결이 안 나오면 왜 3년이 지났는데도 판결을 못 하는지 적절하지 않은지 이거를 최소한도 공개를 하게 하자. 근데 이거는 뭐하고 또 비슷하냐 하면 과거의 형사법에서 양형에 관해서 예를 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형량이 나왔을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뭐 1년부터 한 25년까지 얼마나 25배의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그냥 과거에는 아무런 기준 없이 그 판사의 재량에 맡겨놨던 것을 양형 기준이라는 걸 도입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처리 기간에 관한 기준도 일정한 기간을 두고 경험적으로 조금씩 해나가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양형 기준을 도입한 것이 하나의 벤치마크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처리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그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상급법원이나 상급기관의 처리기간 경과 이유를 가지고 이건 재량권 남용이라고 사법적으로 다투거나 또는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 같으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해 볼 수 있겠죠. 현실을 보면 시간에 대한 법적인 통제는 거의 없어서 시간은 언제나 기득권자나 사회적 강자에게 유리하게 남용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성의 관점에서 통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나 시장의 변화에 대응한 적시성 있는 법적 구제를 위한 동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검토 대안으로는 이제 첫째는 그 처리 기간의 기준을 도입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그 이유를 밝히게 하고 그 이유가 재량의 남용이라고 생각이 되면 사법적으로 다투거나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반에 법적인 조치나 판결의 과정에서 적시성을 고려 요소로 도입해서 처음부터 이 사건을 우리가 심리하거나 다루는 데 있어서는 시간적인 요소는 어떻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타임테이블을 내서 테이블에 따라서 해나가도록 미리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시간 자체가 모든 법적 사건에서 공정성의 한 요소인 적시성의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